변호사님들 상담하실 때 확정적인 언행으로 막 무조건 100% 된다, 승소한다 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론 방향으로 승소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경우에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국 변호사님 선임하라 이렇게 귀결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오게 되면 잘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 기사 하나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 기사를 보시면 모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수임료 880만 원을 받고 선임을 했고 공탁금 명목으로 500만 원까지 받았는데 1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알렸고 의뢰인이 330만 원을 추가로 주고 항소심까지 맡겼다고 하죠. 그런데 변호사가 이제 승소했다고 하면서도 판결문은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의뢰인이 알아보니까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건이 접수된 적조차도 없다. 그 변호사가 보여줬다는 판결문도 위조된 가짜였다고 합니다. 작년 기사긴 한데요. 물론 극단적인 사례지만 사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종종 변호사 잘못 선임해서 피해를 봤다는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변호사 선임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변호사 3만 명 시대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병원에 엄청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의사들을 만나볼 일이 많죠. 근데 변호사는 평생 변호사 한번 만나볼까 말까 한 게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괜찮은 변호사인지 별로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사실 법률 시장만큼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큰 시장만큼 법률 시장만큼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정말 제일 중요한 이 좋은 변호사 이거 어떻게 좀 찾아야 될지 이게 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지인이 변호사인 겁니다. 바로 내가 아는 사람이 변호사니까 내 사건을 책임감 있게 수행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설령 자기가 일을 맡아주지 않더라도 믿을 만한 다른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죠. 근데 없다. 그러면 내 지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맡겨본 적이 있다. 그런 경우에 그 지인이 추천해주는 변호사. 그런 변호사가 그 다음 선택지 정도 될 것 같네요. 자기가 직접 변호사로부터 이제 서비스를 받아봤으니까 이 변호사가 괜찮다, 성실하게 잘 해준다라는 걸 알고 이제 추천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는 내 지인이 변호사를 선임해본 건 아니지만 자기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 거죠. 그거는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왜냐면 그 지인 입장에서는 그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잘하는지 어쩐지까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믿을 만한 변호사로서 소개를 시켜준 거고 그런 식으로 소개받고 사건을 맡으면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니까 나쁘진 않죠. 그런데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직접 찾을 수밖에 없겠죠. 인터넷 검색 등으로 찾아봐야 할 텐데 인터넷 창에 뭐 형사 변호사, 민사 변호사 치기만 해도 수많은 변호사들이 뜨고 그 중에 어떤 변호사들을 골라야 할지 너무 골치 아픈 게 현실입니다. 뭔가 지인 변호사가 제일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안에 따라서 막 내가 성범죄 막 피의자로 막 조사받게 됐어. 그럼 약간 좀 지인한테 소개하는 것도 망설여질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성범죄 사건이나 이혼 사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인 중에 변호사를 찾기는 좀 꺼려 하시고 인터넷 검색으로 많이들 찾아보시죠. 그런 사건들에서는 이제 더더욱 이 영상을 좀 시청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맥락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런 변호사는 좀 피해야 된다라는 좀 그런 유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변호사 선임료가 지나치게 저가인 경우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임료가 지나치게 저가라는 건 사실 사건 수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변호사가 저희가 맡고 있는 사건 수가 많으면 당연히 내가 맡긴 사건에 대한 집중도와 관심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변호사가 해주는 변론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겠죠. 보통 우리 평생 한 번 송사에 휘말리잖아요. 큰 돈 아끼려다가 더 큰 걸 잃을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 선임료는 이제 너무 아끼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 광고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변호사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포털 사이트 같은 데 검색만 하면 항상 최상단에 뜨는 변호사님들이 계시죠. 이제 사업해 보시거나 아니면 어쨌든 인터넷 광고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면 그 비싼 비용을 들어가면서 이제 광고비를 지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건들을 많이 수임을 하시려고 할 거고요. 그러면 아까랑 같은 맥락으로 자기 사건에 대한 집중도,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을 하러 갔는데 지나치게 단정적이거나 어떤 확정적인 언행을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이에요. 자기가 진짜 확실할 것 같아도 어떠할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어떠할 여지가 큽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령 상담을 하러 갔는데 100% 승소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무리하게 수임을 유도하시는 거일 가능성이 크고,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범죄도 녹음하라고 하잖아요. 방금 승소 무조건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거라면 이렇게 변호사가 말하는 걸 녹음했어. 근데 내가 승소를 못했네? 그러면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냐? 엄밀히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기죄? 이제 승소 가능성이 극히 낮은데 무조건 승소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선임을 했고 결과적으로 승소하지 못했다고 하면 형사상 사기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약간 판단이 애매한 경우라면 아마 책임을 묻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피고소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가 좀 불안한 입장인데 확신해주는 변호사한테 사람인지라 뭔가 끌릴 것 같거든요. 그럴수록 더 조심을 하셔야죠. 이제 변호사님들도 수많은 의뢰인들을 상대하면서 당연히 높은 가능성을 제시했을 때 상대방 분이 흔들린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런 얘기들을 하실 가능성이 클 테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 변호사님들을 상담해보기가 좀 용이해요. 법률 플랫폼 서비스들이 많이 있죠. 그런 데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변호사님들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 어떤 확정적인 언행을 하시는 한 분 변호사님의 상담만 받고 결정하지 마시고 좀 여러 변호사님들의 상담을 받아보면서 좀 가장 믿음직한 분을 이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변호사 쇼핑이라고 하는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법률 소비자니까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변호사님들 상담하실 때 확정적인 언행으로 막 무조건 100% 된다, 승소한다 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론 방향으로 승소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경우에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변호사를 피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보면 사실 제일 좋은 변호사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변호사예요. 근데 우리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변호사가 이제 책임감 있고 성실한지 알 수 없으니까 간접적인 것들을 토대로 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내 사건을 상담한 변호사가 내 사건의 수행도 맞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간혹 이제 요즘에 소위 네트워크 로펌이라고 하죠. 상담을 해서 이제 사건을 맡겼는데 실제로 일을 하는 변호사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자기 이제 실적이니까 좀 무리하게 수임을 하려고 유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수행하는 변호사는 자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책임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하러 가셨을 때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면 혹시 변호사님이 제 사건을 직접 수행을 해주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건 내용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는 변호사님을 찾는 게 좋습니다. 간혹 그 상담을 하는데 변호사님이 내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막 나한테 불리한 사정들만 막 꼬치꼬치 캐물어서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꼬치꼬치 묻는다는 건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성실하게 열심히 변론을 해주실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반대로 상담을 하는데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아이고 그랬군요 이렇게 공감만 해주신다든지 보수부터 입금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태도라면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형펌 출신이나 전관 변호사를 피하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이 좀 많으신 주제일 것 같아요. 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전관 출신이든 대형로펌 출신이든 기본적으로 수임료가 좀 비싼데, 전관 출신을 예로 들면 전관들은 사실 기존에 그 전관 예우 때문에 선임을 했거든요. 근데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전관 예우라는 건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관 예우 때문에 전관을 선임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전관이 이제 실력이 좋다 이러면 선임을 하는 것도 괜찮겠죠. 이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실력이나 책임감, 성실성을 갖춘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데, 전관이나 대형로펌 출신들은 또 그런 소양을 갖추고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검찰이나
판사 혹은 대형로펌에 근무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요즘에야 기업들이 그렇게 안 하지만 과거에는 기업들이 학벌을 보고 인재 채용을 많이 했잖아요. 그랬던 이유는 간이하게 이제 인재를 걸러내는 거죠. 학벌이 좋은 분들 중에도 기업에 채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인재들이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학벌로 그냥 뭐 1차적으로 이제 걸러내고 이런 용도로 과거에 많이 활용을 했던 건데 사실 정관이나 그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비싼 돈을 주고 더 높은 확률을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내가 아는 어떤 변호사가 정관도 아니고 대형로펌 출신도 아닌데 정말로 실력이 좋고 책임감도 있고 성실하다 하면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최고겠죠. 성실하게 일하고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를 수임 전에는 그래 보였는데 갑자기 막 수임하고 나서 입장이 바뀌는 변호사들도 있다. 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의뢰인들 입장에서 이제 상담할 때 그렇게 정말 보였는데 맡기고 나서 그런 행태를 보이신다고 하면 미리 알아낼 방법은 사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런 점들을 이제 꼼꼼하게 좀 따져봐서 이 변호사 저 변호사 만나보고 가장 믿을 만한 분으로 선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 3만 명 시대잖아요. 이제 인터넷 검색만 해도 변호사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면서 한 번뿐인 송사를 맡기는데 이 영상 참고하셔서 변호사 잘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